민간 항공기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여객기의 행방불명이 발생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기의 행방과 실종된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는 경로상에서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H370편 말레이시아 항공의 여객기 보잉 777은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까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편은 2014년 3월 8일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출발해 6시간 후 북경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출발 전 보잉에는 대량의 연료가 급유되어 있었는데 그 양은 7시간 반을 비행할 만한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 급유되었다는 것은 여러 긴급 사태나 대체 비행장으로의 긴급 착륙도 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고 항공기는 0시 42분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활주로로부터 이륙했습니다. 그 뒤로는 전체 거리 4,000km의 직선 비행 경로였습니다. 여객기는 순조롭게 고도를 올리고 목적지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순간. 비행 개시로부터 40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시 19분에 370 항공편은 관리 당국과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교신을 한 후 베트남 영공과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 후 트랜스폰더라고 불리는 비행 중 여객기의 위치 정보를 송신하는 특수한 장치의 스위치가 꺼졌다는 것이 기술반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분 후 보잉은 레이더의 스크린으로부터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관제 당국과의 통신도 두절되었습니다. 베트남 항공관리국은 긴급 사태의 발생을 알리고 25분에 걸쳐 항공기와의 교신을 시도하였지만 여객기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협정에 따라 항공기의 방향 탐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베트남 호치민 공항은 수분 이내에 그 사실을 쿠알라룸푸르에 알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측이 여객기의 출발 지점과 교신한 것은 여객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지 18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여객기의 실종을 구조조정센터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너무나도 늦어버렸습니다. 6시 32분에는 항공기가 긴급 사태에 빠졌다는 것이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조사 개시에서 인적 요인. 그날 중으로 군인과 항공 분야의 전문가, 구조대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보잉의 비행 경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레이더에 의한 탐지 결과에 근거해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행 경로를 물리적 및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전문가도 소집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밝혀진 것은 트랜스폰더의 스위치가 꺼진 후에 보잉이 북경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급속도로 멀어졌고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말레이시아 쪽을 향해 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객기가 예정된 경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70편은 관리당국과 마지막으로 교신한 곳에서 600km나 떨어진 곳으로 비행해 간 것입니다. 370편의 비행 경로를 정확히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고도와 비행 속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시뮬레이션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여객기에는 누가 타고 있었는가? 370편에는 14개국에서 모인 227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12명의 승무원에 의해 운항되었고 객실 승무원은 비행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승객은 대부분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곳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전시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또한 기내에는 아이들도 5명 있었습니다. 승객 리스트 중에서 조사관이 주목했던 것은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직원 일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승객 한 명 한 명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설이 떠올랐던 것은 2명의 여행자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탑승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였습니다.
이탈리아인과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사실 이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이와 같은 가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 조사관은 곧 그 가설을 부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이란인들은 평범한 난민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불법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설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시스템이 꺼지고 항공기가 수동으로 방향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조작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파일럿 중 한 명이나 다른 제3자입니다. 파일럿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누군가가 비행기를 파괴하기 위해 하이제킹했다는 설을 고려해 봅시다. 370편을 포함해 모든 보잉의 조종석에는 튼튼한 하이제킹 방지용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조종을 완전히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승무원을 속이고 조종실에 침입하여 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안전 전문가의 생각에 의하면 여행기의 비행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승무원이나 혹은 비행기 조종 기술을 습득한 승객뿐이라고 합니다. 한동안은 기장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자하리 아흐마드 샤는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였고 평판은 흠잡을 데 없었으며 항공회사에서 30년 이상 순조롭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기장 친구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장은 비행 전날에 아내로부터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된 사실로 인해 자하리 범인설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FBI 조사관의 조사에 의하면 기장의 자택에 있던 컴퓨터에 당시 인기 있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가상의 비행 경로 중 하나가 실제로 MH370편이 비행한 경로와 거의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터의 미션 중 하나에는 인도양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착륙하는 이상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재미를 위해 가장 미친 듯이 불합리한 미션을 몇백 번이나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닐까요? 다음으로 기장의 유죄를 시사하는 근거가 된 것은 여객기가 그의 고향인 피낭섬 방향으로 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장이 정신적 문제 때문에 자살을 계획했다는 설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조종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부조종사 파리크 압둘 하미드는 젊고 유망한 조종의 명수였습니다. 기장이 잠시 조종석에서 떠난 위기의 상황에서 파리크가 조종관을 잡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파리크가 어떤 과실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악의를 갖고 조종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쪽의 가설도 확증은 없습니다. 비행기의 진로 변경에 관해 전문가가 세운 다른 가설은 미국의 특수부대가 비행기를 하이제킹 또는 납포하였고 이후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려 외딴 섬에 강제 착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범인으로 러시아나 북한도 떠올랐지만 이 가설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테러리스트가 여객기로 인도양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 미군이 MH370편을 격추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지상에서 누군가가 항공기의 제어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사이버 공격설도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음모론자들은 370편이 외계인에게 끌려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항공기는 어떻게 수색되었는가? 수색 구조 활동은 남중국해에서 사건 당일부터 수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사라진 여객기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이 이 해역이었습니다. 심해 탐사정과 수중 드론이 해저를 구석구석 수색했고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에서 여객기의 잔해를 탐색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조사팀의 정보에 의하면 370편이 인도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을 때는 이미 자동 조종 장치가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실제 경로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비행 경로가 수십 가지나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연안 부근의 인도양 남부도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했다고 생각되는 곳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어 120제곱킬로미터나 되었기 때문에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되었던 것은 과학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5년에 370편이 추락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레위니옹 섬과 로드리게스 섬 근처에서 행방불명된 여객기의 일부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객기의 잔해가 해류를 타고 표류하여 그곳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잔해를 조사해도 여객기가 추락한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가 추측하기로는 비행기의 연료가 모두 소진된 후에 바다에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발견된 플랫 파편에 의해 낙하가 제어 불능이었다는 것은 입증되었습니다. 즉, 여객기는 수중 착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바다에 추락한 것입니다. 수색 활동은 거의 4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인도양의 여러 장소에서 30개 이상의 기체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객기가 있는 곳은 알 수 없었습니다. 2018년에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팀은 보도진에 대해 여객기가 추락한 정확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은 위법한 방해 행위, 즉 인적 요인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트랜스폰더의 스위치를 끄고 여객기를 남극쪽으로 향해 수동으로 선회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뿐입니다. 명백히 밝혀진 것은 보잉의 연락이 끊겼다고 생각되는 위치뿐입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사이의 인도양 해역입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 항공기 수색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액수의 자금과 막대한 수의 장비를 투입하여 26개국으로부터 구조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370편 사건은 여전히 가장 불가사의한 항공사고 중 하나이고 그 수수께끼는 오늘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